못하겠다. 매도인은 무슨 말이냐? 이 제대로 된 상품이다. 라고 해서 대금을 이행해라. 원래 약속한 이렇게 당사자 다툼이 있습니다. 항소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물품이 부적합한 경우에 협약 제45조에 인정되는 구제 등 국내법에 의한 구제 방법을 배제한다. 자, 이 사안은 CISG 비엔나100이 적용되는 사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약이 인정하고 있는 구제 방법이 우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특히는 협약 제4조 제 가호에 불구하고 착오를 이유로 한 해제에 있어서도 같다. 자, 협약 제4조 제 가호를 보면은 계약의 효력 관련해서는 CISG가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각 국가 국내법이 어떤 공공정책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CISG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조항인데요. 이 착오를 이유로 한 해제가 이제 그 한 예입니다. 근데 착오를 이유로 한 해제에 있어서도 이제 그 국내법의 구제에 관해서는 CISG 법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효력 관련해서는 CISG가 적용되지 않는데 어쨌거나 뭐 계약이 지금 뭐 해제라는 건 뭐 취소일 수도 있고요. 지금 일단 그 효력 관련해서 다툼이 없고 그러니까 그것이 해제되어서 뭐 무효가 되었다거나 구제 수단에 관해서 다툼이 있다. 이 구제 수단 부분, 계약의 효력 부분은 협약이 적용되지 않지만 구제 수단 부분은 협약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물품의 CE 마크가 필요한지 문제는 매수인 국가의 특별 공법 규제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 매수인 국가의 공법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항소심 법원은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국내법에 따를 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최고법원은 항소법원과 다른 입장인데요. 이 항소심 판결을 취소하고요. 국제학설과 독일 최고법원의 판례를 참고하건대 매도인은 일반적으로 매수인 국가의 특별한 공법적 규제를 준수할 의무는 없고 매도인이 물품이 수출될 국가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매도인은 다음의 경우에만 매수인 국가의 공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그래서 언젠가도 한번 나왔죠.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할 때 매수인 국가의 공법 규제를 알아야 되느냐. 뭐 세 가지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매도인이 그 매수인 국가에 뭐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거나 매도인 국가에도 동일한 뭐 공법 규제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는 매도인의 경우에 물품을 인도할 때 매수인 국가의 공법적 규칙까지 세세하게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최고법원은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인은 결국 CE 마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매도인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 최고법원, 그러니까 항소법원은 CE 마크가 이제 필요하다고 봤겠죠. 아까 이유 안정 규정 관련해서 오스트리아에 뭐 특별 공법 규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매도인이 결국은 하자 있는 물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하자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거는 이제 공법적 규제에 적합하지 않아서 하자가 있는 경우죠.
이렇게 봤는데 최고법원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봤어요. 최고법원은 일반적으로는 매수인가에 특별한 문법적 규제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하자 있는 물품을 인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대금 지급, 매도인의 대금 지급 청구가 인용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예외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걸 준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수하지 않으면 하자 있는 물품을 인도한 거예요. 이 미국 그 판례인데요. 1999년도 이 판례도 이제 그 동일한 구조의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 안전규정 이 요구하는 허가를 얻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기에 다툼이 있었어요. 자, 이탈리아 매도인과 미국 매수인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미국 식약청은 행정 절차 위반을 이유로 물품을 압수했다. 이 FDA 미국 식약청 이 수출입거래, 무역거래에 관여하는 경우에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 한 기관입니다. 자, 매수인은 결국 이제 미국 매수인인데 물품이 압수되고 그러니까 물품의 계약 부적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품 관련해서 미리 이 미국 정부 안전규정에 따라 허가를 얻고 그러한 물품을 인도해야 되는데 매수인 입장에서 매도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중재 과정에서 매도인은 자신의 계약 위반이 본질적이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협약 제49조에 따라 계약 부적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본질적인 계약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계약 위반이 본질적이지 않으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이랄지 다른 구제 수단을 원용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계약 해제나 뭐 대체품 인도 같이 중대한 어떤 구제 수단 이거는 인정되지 않아요. 자,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매수인 국가의 공법이나 규제에 적합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매도인은 협약 제35조에 할 때 일반적으로 매수인 영업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법이나 규제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 아까 그 오스트리아 판례도 그렇고요, 독일 판례도 그렇고요. 이게 굉장히 지금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한 판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영업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법이나 규제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매수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린 중재 판정에 대하여 지금 매수인은 미국 매수인이죠. 협약 제35조의 해석에 관한 독일 판례를 따르지 않았고 중재 판정은 선량한 풍속과 밖의 사회 질서에 반하고 협약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협약의 국제적 성격을 고려해야 하고 적용에 있어서 통일성을 기하여야 함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이제 이런 주장을 했겠죠. 중재 판정은 미국 매수인에게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탈리아 매도인은 이 중재 판정에 대해서 이 CIS법 여러 조항을 들어서 지금 이 중재 판정이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이에 대하여 법원은 중재 판정은 협약 제35조에 관한 독일의 판례를 해석하면서 잘못이었고 협약 제7조에 따라 협약의 국제적 성격을 고려하였고 그 적용에 있어서 통일성을 기하였다. 이렇게 판시했다.
에, 결국 매도 입장에서 미국의 식품 안전 규정 행정 절차를 위반한 것이 지금 하자에 있는 물품이 결국 되었다. 이게 압수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식약청의 행정 절차는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잘 알려져 있고 매도인이 이런 사정 알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탈리아 매도인 예외에 해당할 수 있겠어요. 미국에 아마 영업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비슷한 법이 이탈리아에 또 있을 수 있고 이탈리아의 공법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탈리아 매도인이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이 되어서 그 공법적 규제에 어긋나지 않는 하자 없는 그런 물품을 인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물품의 하자 우리 지금 교재에는 계약 부적합 그러니까 매도인은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 물품 인도 의무는 당연히 하자 없는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해야 돼. 그러면 이 계약에 부적합하다는 게 뭐냐? 물품의 계약 적합 의무는 이제 첫 번째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계약에서 정한 그러니까 물품에 하자가 없다. 계약에 적합하다라는 것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이 뭐 초과되었다거나 부족하다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자예요. 그리고 품질, 계약에서 정한 품질에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에서 합의한 그런 종류의 물품을 인도해야 돼요. 그런데 뭐 벤츠 자동차를 인도해야 되는데 뭐 현대 차를 인도했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교재 8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종류의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 하자가 있느냐, 계약에 적합하냐 이 기준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 기준이 통상 사용 목적입니다. 우리 교재 81페이지에 있죠. 그 인도된 물품은 그 물품의 통상 사용 목적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사용 목적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뭐 승용차 100대랄지 물품의 종류만을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품의 종류만을 지정한 경우에 매도인은 동종 물품의 통상 사용 목적에 맞는 물품을 인도해야 된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승용차라고 하면 보통 뭐 한 100, 200km까지 최고 속도를 낼 수 있고 뭐 고속도로를 달려야 되는데 뭐 이 승용차가 어찌된 일인지 최고로 속도를 낼 수 있는 그 한도가 뭐 50km로 해서 만들어졌달지 이런 것은 그 통상 승용차의 통상 사용 목적에 비추어서 적합하지 않죠. 예? 이건 하자에 있는 물품, 계약 부적합한 물품이 되는 것입니다. 넣었습니다라는 우리 그 교재 비엔나 협약 그 35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 이 계약자의 원칙, 당사자 지원칙에 따라서 양 당사자의 의사는 최우선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의 기준이 쭉 있지만은 그러니까 하자를 판정하는 계약 부정을 판정하는 기준이 있지만은
양 당사자가 이 기준과 달리 합의하면은 그게 우선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항에 따라서 달리 합의한 경우를 잡고 계약의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 적합하지 않다. 동종 물품은 통상 사용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이제 통상 사용 목적이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이제 특별 사용 목적에 적합할 의무입니다. 이 특별 사용 목적에 적합할 의무가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 아까 그 2조인데요. 이 계약 목적물 물품이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매도인이 알려진 경우에, 그러니까 계약 체결 시 매도인에게 우리 조항에도 있지만 명시적으로 이 물품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그 지금 예컨대 방제복을 거래한 주문해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아주 그 위험한 일을 할 때 입을 것이고 뭐 이렇게 매도인에게 미리 명시적으로 이게 알려지거나 아니면은 묵시적으로 여러 정황에 미쳐서 알려져 있다. 그러한 특별한 사용 목적이 그러면은 그 특별한 목적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통상 사용 목적의 방제복의 경우에는 그 뭐 열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랄지 뭐 이런 것들이 일정 수준이었는데 이 특별 사용 목적에 따르면 훨씬 높은 그런 질기고 강한 어떤 방제복이 필요한 경우였다. 그러면은 통상 사용 목적에 적용되는 방제복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위험한 보다 더 위험한 특별한 목적에 사용되어도 끄떡없는 그러한 질기고 강한 방제복을 인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계약 부적합과 하자 있는 물품을 인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만 그 상황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술과 판단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신뢰하는 것이 불합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래서 특별 사용 목적이 알려졌지만 매수인이 이 매도인 입장에서 어떤 그러한 방제복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제공할까 인도할까 이걸 신뢰하지 않았다 할지 정황에 비추어서 또 신뢰하는 것이 불합리하였다 할지 그러면은 뭐 특별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특별 사용 목적이 있고요. 다음 세 번째 기준은 견본 또는 모형에 적합할 의무입니다. 우리 그 법의 다항인데요. 매도인이 견본 또는 모형으로 매수인에게 제시한 물품의 품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견본이나 모형을 통해서 거래하게 되면은 그 다른 기준에 우선해서 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견본과 모형에 합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국제거래는 이제 장거리 운송이 수반되고요. 물품의 멸실 훼손 위험이 훨씬 높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해상 운송 관련해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높은 파고랄지 뭐 그 물품이 멸실 훼손될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국내 거래보다. 그러니까 이 포장을 단단하게 해야 돼. 그래서 이 포장에 관해서 특별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랑이 그건데요.
그러한 물품에 대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통상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걸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건 계약 부적합한 물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장도 잘 돼야 돼요. 하자 있는 물품이 됩니다. 자, 이 물품의 이 계약 부적합 관련해서 관련 판례들 한번 보겠습니다. 2002년도 9월 1일 독일 판례인데요. 독일 매도인과 네덜란드 매수인은 수개 분유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은 구두로 체결되었고 후에 당사자가 서면으로 확인하였다. 예, 구두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죠. 이 방식 자유 원칙이 원칙입니다. 물론 유보 관련해서 유보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설명드렸죠. 후에 보통 이렇게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매수인의 확인서에는 표준 약관이 포함되어 있었는가? 이에 의하면 매도인의 대금 반환 의무 외에는 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도된 물품의 송장 대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손해배상 책임액에 관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는 매도인의 표준 약관으로 규율되고 이에 상반되는 법률상의 조건 또는 매수인의 표준 약관은 배제된다. 그래서 이 양 당사자가 이제 미리 구독 문자로 만들어진 그러한 서식을 이용해서 지금 거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표준 약관이든 확인서, 뭐 주문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서로 상충되는 조항들도 있고 뭐 그러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서식 전쟁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과연 계약이 성립된 것인가? Battle of Forms. 계약이 성립된 것인가? 그리고 성립되었다면 어떠한 조항에 따라서 성립된 것인가? 뭐 등등 이것을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서식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도인의 확인서는 또 이러한 조항들이 있어요. 더욱이 매도인의 표준 약관에 포함된 담보 책임 조항에 하면 매수인은 물품의 인도 즉시 검사하여야 하고 인도 서류에 하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민도 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기재된 기간 내에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매도인 표준 약관 담보 책임 조항이 또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담보 책임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수인은 분유를 알제리 회사와 네덜란드 회사에 재판매했다. 그래서 이제 전멸했어요. 뭐 상인들이 뭐 당연히 물품을 구입하고 또 재판매하고 그러죠. 이 매수인은 도착된 분유의 표본을 조사하였고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자 분유를 알제리와 네덜란드 아루바로 선적하였다. 재판매하기 위해서 선적을 했겠죠. 알제리로 인도된 분유 중 일부가 가공 후에 썩은 맛이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좀 하자가 있는 것은 나중에 밝혀졌네요. 알제리 회사가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하였고 매수인의 고객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을 두 번 만났다. 전매인이 매수인도 만나고 매도인도 만난 모양이에요. 1998년 8월 24일자 서신에서 매도인은 분유의 일정량이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매수인은 품질에 대하여 담보 책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쟁이 생기게 되면 당사자들이 뭐 서신을 주고받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그 분유에 하자가 있는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은 이제 품질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매도인은 그의 표준 약관을 원용하면서 그 외의 청구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였다. 네덜란드에서도 일정량의 분유의 부적합을 주장하였고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이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에 이미 존재했던 하자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고 다만 가공 후에 판명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매도인은 협약, 그러니까 하자 있는 물품이니까 결국 손해배상, 자신의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죠. 매도인은 협약 제74조, 제75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표준 약관의 부분적 저촉이 계약의 실질적 변경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이 계약 전체의 성립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자, 서식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이제 그런 경우에 종국적으로 이 계약이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것으로 봐서 성립한 것이냐 아니냐. 자, 이 언젠가도 우리 이거 매매계약 성립 관련해서 이 그 표준 약관을 통해서 뭐 확인서 있는 표준 약관이랄지 의사 표시를 했을 때, 그러니까 청약이 있고 뭐 승낙이 있다. 그런데 청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청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그러한 의사냐, 여기에 따라서 계약이 그러한 경우에는 새로운 청약이 됐죠. 중요한 성격의 변경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 당사자가 그것을 또 승낙을 해야 수락을 해야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실질적 변경이냐 아니면 실질적 변경이 아니냐. 뭐 실질적 변경이 아니라면 이제 사소한 변경이 되는데 사소한 변경의 경우에는 일정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변경이면은 적극적으로 그걸 승낙 의사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 계약이 성립된 것이고요. 사소한 변경이면은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약이 성립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 변경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서식 전제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학설인 낙가웃, 서식 전쟁 관련해서도 나라마다 조금 법 원칙이 달라서 어떤 나라는 라스트 샷, 맨 마지막에 간 서식의 내용에 따라서 계약이 성립된 것이다. 그것을 라스트 샷 닥트린이라고 그래요. 그에 비해서 이제 낙가웃 발음하기도 좀 힘들어요. 낙가웃 이론을 적용하면 상호 저촉되는 계약 조건은 계약의 일부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고 간 서식을 쭉 대조해 봐서 상호 그것이 저촉된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은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계약은 성립하였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계약 내용이 되지 않는 계약 조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하다. 이것이 낙가웃 이론입니다. 라스트 샷 닥트린에 따르면은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사소한 저촉이 있는 경우, 그래서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그 마지막 상호 일부 저촉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라스트 샷 닥트린에 따라서 맨 마지막 서식의 조건이 계약 조건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낙가웃 이론에 따르면은 이걸 쭉 대조해 봐가지고 이게 상호 저촉되면 무조건
계약 내용이 아닙니다. 저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물품은 계약 부적합에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표준 조건이 모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계약 부적합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은 협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할 것이다. 계약 부적합 관련해서 이 표준 조건은 상호 저촉된다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낙가웃 이론을 적용해서 이건 계약 내용이 안 됐다. 이 표준 약관 조항은 양당사자가 합의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협약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87페이지에 보면은 계약 부적합, 그러니까 매도인의 의무 중에 이제 계약 적합한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이런 의무가 있고요. 계약 부적합한 물품을 인도했지만 그것이 아직 이행기 전이라면 그걸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ISG에서는 매도인이 이행기 전에 계약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는 매도인의 하자 보완권, 계약 부적합 치유권 인정이 되고요. 또 매수인에게도 계약 부적합을 치유해달라. 하자 보완 청구권, 계약 부적합 치유 청구권, 요구권이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도 그 하자를 적극적으로 치유할 수 있고요. 매수인 입장에서도 그 치유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적합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책임이 면책이라는 건 뭐예요? 계약 적합 의무로 인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